네, 여러분, ERP 물류정보관리사 영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권방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출 대금 회수 관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여신 한도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 한도라고 하는 개념은 여신 한도와 신용 거래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 거래라고 하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거래라고 하는 것은 영업관리 입장에서는 물품을 먼저 거래처에 전달을 해주고 인도를 하고 그 물품의 대금은 차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받게 되는 것, 즉 외상 거래를 우리가 신용 거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용 한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거래처에게 외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의 한계, 즉 외상 매출 허용 금액의 한도를 우리가 신용 한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사한 용어로 우리가 여신 한도다라는 용어도 이용을 합니다. 여신 한도는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이 신용 한도에다가 받을 어음의 금액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여신 한도로 분류를 합니다. 이 받을 어음도 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은 적격 어음인 경우에만 우리가 여신 한도에 포함해서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받을 어음까지 포함해서 그냥 그것을 신용 한도 또는 여신 한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대금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냥 여신 한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신 한도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활동은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은 외상 매출을 하는 금액의 상한선이 어디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외상 매출을 허용하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기간을 결정하는 것, 즉 최대 외상 매출 금액과 그리고 그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여신 한도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여신 한도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의미는 그 여신 한도까지는 해당 거래처에 외상 매출을 하여도 안전하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적인 그런 안전선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는 신용 한도까지는, 즉 여신 한도까지는 우리가 외상 매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매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래처 여신 한도는 밑에 예와 같이 만약에 여신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 그럼 그 기업에 이미 외상 매출이 3천만 원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5천만 원 마이너스 3천만 원, 즉 2천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외상 매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여신 한도라는 개념이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신 한도를 주는 기업 입장에서 우리 기업이 모든 거래처에게 허용할 수 있는 총 여신 금액이 얼마인지, 즉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총 여신 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총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각 거래처마다 허용할 수 있는 여신 한도, 즉 우리 기업이 외상을 줄 수 있는 상한선이겠지요. 그 상한선을 정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신 한도 설정은 우리 스스로의 총 여신 한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여신 한도 범위 내에서 각 거래처별로 얼마의 여신 한도를 배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총 여신 한도는
모든 거래처에 여신을 줄 수 있는 금액의 합보다 크거나 또는 최소한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총 여신 한도보다 더 크게 각 거래처별로 여신 한도를 설정해가지고는 만약의 사태 우리 기업이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여신 한도가 항상 거래처의 여신 한도보다는 크게 설정이 되어져야 된다. 반대로는 거래처에게 주신 허용하는 여신 한도가 우리 기업의 총 여신 한도 범위 이내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총 여신 한도를 결정을 하는 방법은 회사의 자금 조달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의 총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검토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이런 자금 조달을 하는 근거로서 우리가 재무제표의 내용 중에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이지요. 이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라든지 현금 흐름표 또는 자본 변동표, 주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과이고요. 그 현금 흐름표는 다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구분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관리 입장에서 주로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다시 당기순이익과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그리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항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매출 채권이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어졌는지, 또는 재고 자산이 증가되어졌는지 감소되어졌는지, 매입 채무가 증가되어졌는지 감소가 되어졌는지에 따라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 이 세 가지가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영업활동에 인한 현금 흐름의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중에 현금 흐름의 상세 내용들이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기타 항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 기간 이용을 해서 기업의 총 여신 한도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의 현금 흐름을 통해서 자금 조달 기간을 우리가 산정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이 허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총 외상 매출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사의 자금 조달 기간 이용법을 통한 총 여신 한도 설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간에 4번을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산출을 하는가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수 기간과 재고 회전 기간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뺀 것이 기업이 운전 자금을 회수하는 조달 기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보면은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 매출을 하고 외상 매출한 대금이 다시 현금화되어서 우리 기업에 오기까지 그
대금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운전자금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죠. 그 기간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재고 회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매용 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래서 창고에 입고를 시키고 그것이 판매되어져서 그 대금이 현금으로 다시 기업에 환수되기까지 기간, 그것이 재고 회전 기간이 될 겁니다. 이 두 기간, 매출 채권 회수 기간과 재고 회전 기간, 이 두 기간은 기업이 운전 자금이 잠식되어져 있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현금을 외부 기업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을 하고 그리고 아직 지급하지 못한 그 기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한다, 운전 자금을 조달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잠식되어져 있는 기간, 매출 대금 회수 기간, 재고 회전 기간에 우리가 아직 지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매입 채무 지급 기간에 기간을 빼면은 그 기간이 우리가 운전 자금을 잠식하고 있는 조달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 조달 기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 재고 회전 기간,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반영한 그런 기간을 산출해내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표에 보면 1번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평균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 채권에서 나눈 값을 우리가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365일을 곱하게 되면은 1로 표시되어진 1로 환산한 그래서 1단위로 환산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으로 산출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연평균 매출 채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지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도 연평균 매출 채권을 산정하기 위한 그런 그 단위 기간을 무엇으로 결정할 건지가 기업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때마다 그걸 산출해내는데 어려움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매출 채권 잔액 그래서 회계 기간에 그 기간 말에 또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잡아서 회계 기간 말에 잔액으로 매출 채권을 연평균 값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출 채권 잔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거기에 365일을 곱하면은 1단위로 변환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으로 산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재고 회전 기간입니다. 재고 회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가 창고에 입고가 되어지고 다시 출고되어서 다 소진한 다음에 다시 입고되고 출고되어지는 이 반복되어지는 과정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 동안에 걸리느냐 하는 것이 회전 기간인 것이죠. 이 회전 기간은 연평균 상품 재고액을 연평균 연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평균 상품 재고를 산출하기가 여러 가지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기말에 회계기간의 기말에 상품 재고 잔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365일을 곱하게 되면 1단위로 변환한 재고 회전 기간을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입 채무 지급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 평균 매입 채무를 연 매입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입 채무 잔액으로 기말에 매입 채무 잔액으로 대체해서 매입액으로 나누고 365일을 곱하면은 1단위로 변환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금 조달 기간은 이렇게 매입 1단위의 매입 채권 회수 기간, 1단위의 재고 회전 기간, 1단위의 매입 채무 지급 기간으로 우리가 변환해서 산출해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매출 채권 한도액, 즉 기업의 총 여신액이죠. 기업의 총 여신액, 매출 채권을 허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도액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연 매출액, 기업 입장에서
1년간 연 매출액이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 연 매출액을 자금 조달 기간으로 곱한 값을 다시 365일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매출 채권 한도액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는 연 매출액을 365일로 나누게 되면은 1 매출액이 되겠죠. 자금 조달 기간이 우리가 1 단위로 변환을 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1 매출액의 자금 조달 기간 1 단위의 자금 조달 기간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업이 여신 기간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총 여신 한도가 된다. 즉 매출 채권 한도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총 여신 한도 설정 방법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 기간 이용법이죠. 자금 조달 기간 이용법을 이용해서 총 여신 한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예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가 파랗게 되어져 있는 표가 기말 자금 현황입니다. 매출액이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겠죠. 매출 채권 잔액, 연 평균 매출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입액이 있고요. 매입 채무 잔액, 상품 재고 잔액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선 자금 조달 기간을 산출해낼 수가 있겠죠. 매출액은 연단위 7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단위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시겠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매출 채권 잔액이 연 단위로 200만 원이지요. 거기에 매출액이 730만 원이지요. 곱하기 365일 해서 1 단위로 변화를 하면은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100일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재고 회전 기간은 20일이 될 테고요.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50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이 자금 조달 기간은 100일에서 플러스 20일, 마이너스 50일 그렇게 해서 7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 조달 기간은 1 단위로 변환되어져서 나타납니다. 70일인 거지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허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총 여신 한도액, 즉 매출 채권 한도액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연 단위의 매출액 730만 원 곱하기 1 단위의 자금 조달 기간 70일을 365일로 나눈 값. 그래서 14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730만 원이라고 하는 연 단위의 매출액을 나누기 365일 하면은 1 단위의 매출액이 되지요. 2만 원입니다. 곱하기 자금 조달 기간 1 단위지요. 70일 그렇게 해서 140만 원 이렇게 산출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연 단위의 매출액을 1 단위로 변환을 해서 자금 조달 기간을 적용을 할 것인지 또는 연 단위의 매출액을 자금 조달 기간을 연 단위로 변환을 해서 그래서 그 한도액을 산출해낼 것인지를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하면은 연 단위의 매출액과 1 단위의 자금 조달 기간을 그냥 그대로 활용함으로 해서 가공에 전혀 현실과 뒤떨어진 그런 숫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문제로 본다면은 이 기업의 총 여신 한도는 140만 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총 여신 기간은 70일이다. 그러면 연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총 여신이 몇 회전하였느냐 보면은 365일을 71로 나누게 되면 약 5.21회의 그런 회전 기간을 통해 회전율을 통해서 그래서 매출액 730만 원을 달성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자금 조달 기간 이용법을 이용을 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그 산출 내용들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매출 채권을 즉 외상 매출의 대금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어지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받을 어음은 약속되어진 날짜가 어음에 기입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외상 매출금은 말 그대로 외상 매출일 뿐이 있기 때문에 받을 날짜가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기간마다 우리가 대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라는 것이 각 거래처마다 항상 다를 수밖에 없고요.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냐를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전되어지는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자주 외상 매출이 나가고 그것이 다시 현금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상 채권 회전율이 높다 또는 회전율이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상 매출이 되고 그것이 현금으로 회수가 되어지고 다시 또 외상 매출이 되고 다시 현금으로 회수가 되어지는 그런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주 외상 매출이 되어지고 자주 회수가 되어졌다. 즉 외상 매출이 빈번해지고 대금 회수가 빈번했다. 매출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상이 한번 진행이 되어지고 외상 매출이 진행이 되어지고 대금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전율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상 매출 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외상 매출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외상 매출 대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외상 매출이 지연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자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래처에 대해서.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뜻이고요.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대손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있죠. 대손 발생, 즉 회수 불가능한 그런 그 외상 매출 대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대손 상각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영업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고 결국은 수익의 감소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출 채권이 잘 회수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매출 채권이 회수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순운전 자본을 우리가 운전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업이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지 않고 원활하게 운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순운전 자본이란 개념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운전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 자본을 의미를 합니다. 순수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전 자본이란 뜻이죠. 단기간에 상환할 필요가 없이 기업이 영업활동 등의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순운전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상환해야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만큼의 어떤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우리가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단기간에 상환을 하지 않아도 좋은 자금들 우리가 이것을 순운전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산의 반대 뜻이죠. 그래서 현금이라든지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이 1년 내, 즉 단기간 내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환원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고정부채의 반대뜻이죠.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들, 즉 매입 채무라든지 미지급금이라든지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동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 그것이 바로 순운전자본이다라고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즉 기업이 운전자본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운전자본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운전자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유동성에 위기가 오게 되고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위험 신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동자산에 매입 채권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기업은 이런 순운전 자본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상 매출금 총 여신액이 운전 자본을 넘어서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순운전 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부서에서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외상 매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이런 순운전 자본을 초과하는 여신이 발생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기업의 총 여신 한도를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총 여신 한도액을 모두 순운전 자본의 을 넘어서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업부서에서 총 여신 한도액을 운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순운전 자본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순운전 자본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순운전 자본을 확보하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외상 매출로 지출이 되어져 있는 대금들을 빨리 회수해서 현금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회전시켜서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외상 매입금들의 지급 기한을 좀 늦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업의 총 여신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이 매출 채권 회전 기간 더하기 재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 더하기 재고 회전 기간 마이너스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 재고 자산 그리고 매입 채무에 대한 기간들을 각각 줄이거나 또는 늘려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여기 보시는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회수 가능 거래처를 늘린다든지 외상 매출금이나 어음의 회수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상품 재고를 감소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총 여신 한도를 설정을 하였다면은 다음으로는 거래처별로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로 어떻게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게 외상 매출금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래처별 매출 대금 상환 가능한 여신 한도 설정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거래처의 신용도를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믿을 만한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매출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테고요. 그것이 바로 거래처의 신용도, 재무적인 신용도 또는 판매 능력 또는 담보 능력 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거래처마다의 신용도나 판매 능력 또는 담보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거래처에게 허용할 수 있는 외상 매출 한도를 결정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거래처별 여신 한도 설정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거래처별 여신 한도 설정 방법은 보시다시피 크게 한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처별로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 타사 한도액의 준용법입니다. 타사라고 하는 것은 그 거래처가 우리 기업과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도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거기에 외상 매출을 한다면은 다른 기업도 그 기업에 외상 매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동종 업계에서 다른 기업은 그 기업에 얼마만큼의 외상 매출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른 기업의 한도액을 이용을 해서 거래처 여신 한도를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타사 한도액의 준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기업이 허용하고 있는 그런 외상 매출 한도액을 이용하는 방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쉽게 그 자기 회사가 결정한 거래처 그 여신 한도를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영업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영업 비밀인 다른 기업의 여신 한도액을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다른 기업의 한도액을 이용할 때 우리 기업이 그 거래처와 유사한 다른 기업한테 허용하고 있는 한도액을 이용해서 그 기업의 신용 한도액, 여신 한도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여신 한도를 결정하려고 하는 어떤 거래처 A라는 거래처가 있다면은 그 거래처가 속한 업종에 우리가 거래하는 또 다른 거래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거래처 중에 가장 표준적인 거래처를 하나 선정을 해서 우리가 그 표준적인 거래처에 허용하고 있는 여신 한도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고 그 기업의 신용 한도라든지 또는 매출 능력이라든지 또는 담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결정하려고 하는 A 기업은 담보 능력이나 또는 매출 능력이나 또는 신용도가 어떠한지 표준적인 기업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비교를 바탕으로 그래서 A라는 기업의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즉 우리 기업의 표준 거래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타사 한도액을 준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 총이익액의 실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총이익액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용 한도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그 거래처와 우리 기업이 과거 어떤 거래를 했는지, 얼마만큼의 거래 실적을 갖고 있는지를 근거로 해서 과거에 발생되어진 그 거래처의 매출 실적을 근거로 그 매출 실적에서 발생되어진 이익률이 얼마인지 그 이익률을 반영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그 거래처로부터 얻은 과거의 총이익이 있겠죠. 그 매출 이익을 그 기업의 여신 한도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이 정도의 매출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여신 한도로 결정을 하면은 안전하게 외상 매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죠. 산출식을 보면은 과거 3년간의 회수 누계 매출에 대해서 외상 매출을 하고 아직 받지 못한 외상금이 있을 수 있겠죠.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있겠죠. 그것을 제외하고 완전히 회수한 누계액에다가 총평균 이익률을 곱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과거 총이익액의 실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매출액 예측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 매출액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향후 그 거래처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할 수 있겠느냐를 근거로 해서 여신 한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산출식을 보시면은요, 그 거래처에 대한 여신 한도액은 그 거래처가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거래처가 다른 기업으로부터 또 매입을 하게 될 테고요. 그 총 매입액 중에서 우리 기업으로부터 매입할 금액을 산출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총 매입액 중에서 우리 기업으로부터 구입해가는, 즉 우리 기업의 그 수주 점유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업의 총 매입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점유율을 곱하게 되면 우리 기업으로부터 외상 매입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 여신 기간을 곱하게 되면 여신 한도액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업의 총 매입액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 기업의 매출액은 항상 재무제표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거래처의 예상 매출액의 매입 원가율을 곱하고 그 원가를 곱한 금액에다가 다시
우리 회사의 수주 점유율을 곱하고 여신 기간을 반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기업이 그 기업의 향후 매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원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신 한도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그 기업이 예상 매출액이 1억 원이고 그 기업이 매입 원가율이 30% 정도, 40% 정도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 기업의 총 매입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 기업의 총 매입 중에서 우리 기업이 40% 정도 점유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총 매입 금액 1억 원 곱하기 40%에 다시 30%를 반영하면은 우리 기업이 그 기업에게 매출하는 금액이 되어질 겁니다. 매출 예상액이 되겠죠. 그 중에 여신 기간, 그래서 여신 기간이 73일이기 때문에 365일분의 73일로 하게 되면은 240만 원. 그래서 우리 기업은 그 거래처에게 여신 한도 240만 원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매출 목표와 회수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계속 거래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 담당자가 오랫동안 그 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또는 담보 능력이라든지 매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영업 담당자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 담당자가 이 거래처에게는 영업 부서에서 얼마의 목표 매출액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외상 매출 회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면은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해서 영업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 거래처 여신 한도 설정 방법 중에서 목표 매출액과 회수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래처의 경영 성과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거래처의 경영 성과를 가지고 그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또는 매출 능력 또는 경쟁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해내는 방법입니다. 경영 성과 지표 중에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수익성이라든지 안정성 또는 유동성, 회수성 또는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에 대한 이익을 나타내는 정도를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보할 수 있다면 거래처의 재무제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해서 총자본 대비 경상이익률이라든지 또는 매출액 대비 총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등을 산출해서 그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신생기업이라든지 또는 벤처 기업이라든지 아직 재무 결산을 나타내지 못했거나 또는 재무제표로서 우리가 어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에는 아직 미래 성장률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로 보고 수익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매출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익 실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을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총 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재무제표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기자본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차입금 비율, 외부로부터 차입해온 부채지요. 그런 차입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또는 차입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안정성, 재무적 안정성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한테는 아무래도 나중에 외상 매출금을 상환받기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또는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원활하게 현금화가 되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상품 회전율, 창고에 있는 재고로 있는 상품들이 얼만큼 원활하게 회전이 되어지고 있는가, 또는 유동 비율, 고정 자산에 비해서 또는 전체 자산에 비해서 유동 자산의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산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묶여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기업이 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상환받기 위해서 회수하기에 곤란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지급 상황이나 자금 수지 상황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회수성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채권이 얼만큼 자주 회수가 되어지는지 회전율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재무제표가 없는 신생기업인 경우에 또는 벤처성 기업인 경우에 그럴 때는 현재의 어떤 상황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한 그런 관계가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액이나 총이익의 신장률이라는 것은 얼만큼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의 매출액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또는 이익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래처의 여신한도를 결정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출대금 회수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대금 회수관리법에서 첫 번째 매출대금 회수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그 회수계획에 따라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 관리지요. 그래서 첫 번째 매출대금 회수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대금 회수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들은 굉장히 다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업종이 있을 테고요. 각 업종마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관행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양한 거래처들을 하나하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거래처들의 특성을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 기간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거래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들마다 받을 어음의 기간도 다르게 될 테고요. 또 결제일이 또 다를 테고 회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금 결제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은 월 말에 대금을 결제하는 그런 내부 회계 절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10일, 20일 또는 25일 이렇게 다양한 결제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제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날짜별로 일일이 확인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 기업 거래처에 대한 회수율, 회수기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두고 그것을 근거로 그 기업을 관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금 회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출 대금의 완전한 회수입니다. 100%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외상 매출 대금을 100% 환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지만은 어쨌거나 영업부서 입장에서는 100% 회수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런 회수일이나 회수 기간을 근거로 해서 거래처별로 꼼꼼한 회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세분화되어진 기준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매출 대금 회수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거래처별로 마감일이 언제인지 또는 지급 예정 2번에 지급 예정일이 언제인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거래처별로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출 대금 회수 관리를 하는데 세부 기준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수율과 회수 기간입니다. 우리가 회수율을 가지고 거래처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4번까지의 그런 세부 기준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수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볼 때도 1번, 2번, 3번의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수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처의 회수 계획을 검토를 할 때 회수율을 계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각 거래처의 회수율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될 때고요. 회수율이 높다면은 그 기업은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를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회수율이 낮은 거래처가 있다면은 꼼꼼하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회수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외상매출대금 회수율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표와 같이, 빨간 표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회수되어진 외상매출 대금을 지난달 말에 외상매출 잔액, 받지 못한 금액이죠. 플러스 이번 달에 외상매출되어진 금액으로 나눈 것, 그것이 바로 회수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외상매출로 받아야 될 돈이 지난달에 못 받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이번 달에 외상매출한 금액이 총 우리가 받아야 될 외상매출 대금이 되겠죠. 그거를 분모값으로 하고 그 위에 이번 달에 과거에 외상매출되어져서 회수한 돈, 그것이 이번 달 회수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회수액으로 나눈 값,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경우의 회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예제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3월의 외상매출금 회수율을 계산하시오 하고는 1월달, 2월달, 3월달에 대한 여러 자금 현황들이 있지요. 이 자금 현황들 중에서 지난달 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2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 300만 원이 있지요. 이번 달 외상매출 금액은 2,200만 원이지요. 합쳐서 2,500만 원이 분모값이 될 테고요. 분자값으로는 이번 달 회수를 한 금액, 즉 3월의 회수 금액 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월 달 외상매출 회수율은 20%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수율은 월말 마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월말 마감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달 차월이죠. 다음 달에 회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회수하지 않고 이번 달 마감되어진 금액을 그 다음 달에 회수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회수율은 분모값의 전월말이 아니라 전전월말, 그러니까 차월 회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발생되어진 것이 언제냐 하면 전전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전월말 외상매출금 잔액에 이번 달 매출액을 분모값으로 하고 이번 달에 회수되어진 값으로 나눈 값, 그것이 바로 월말 마감의 차월 회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은 3월 달에 외상매출 회수율을 계산하시오 할 때 분모값에는 1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 2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나머지 계산 방법은 앞에 일반적인 경우와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월 마감일부터 당월 마감일까지의 회수입니다. 이때 마감일이라고 하는 것이 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월 중에 발생이 되어집니다. 20일이든 25일이든 또는 10일이든 어떤 월 말이 아닌 날짜에 마감이 되어지고 그로부터 한 달 단위니까 한 달의 마감일까지도 역시 월중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월중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모값과 분자값의 각각 회수일과 외상매출금 잔액 그리고 외상매출액을 반영을 하는 방법이 전월 마감일부터 당월 마감일까지의 회수 방법입니다. 월중 마감일이 있고 차월 말에 회수하는 것은 가장 이제 복잡한 경우이겠죠. 그래서 마감일은 월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20일에 있고 그 다음에 회수하는 것은 그 다음 달 말에 회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분자값과 분모값의 각각 마감일과 그 다음 외상매출 기준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월중에 있는 마감일과 월말의 회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은 외상매출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0% 회수라고 하는 값을 얻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수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수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회수 기간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마다 다양한 회수 방법, 금액과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거래처의 회수 기간이 얼마 정도가 가능한 건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수 기간은 밑에 표를 보시다시피 각 거래처별로 또는 각 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가지 어음별로 어음 기간을 곱하고 그것의 합을 매출 총액으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회수 기간이 산출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회수 기간을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ERP 물류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영업 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께서 영업 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구매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